자, 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작용법에서 행정행위, 부관과 관련해서 좀 남았는데 보도록 하죠. 111페이지, 우리 111페이지입니다. 111번,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부관인데,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허가가 갱신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가장 옳은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허가가 갱신, 자, 우리 갱신이라는 것은 허가의 유효 기간 내에 허가의 갱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갱신 전의 허가사항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허가가 다시 갱신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갱신된 이유라도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자, 우리 부담의 불이행. 부담은 부관 중에서 유력에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하지 않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합니다. 의무만을 부과하고 이때 의무를 부과한 이 부담의 불이행, 즉 부담에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은 바로 행정행위 철회 사유입니다. 철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 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자, 취소 철회의 자유 원칙에서 오늘날 그 제한 원칙으로 이렇게 오늘 그 법리가 전환됐죠. 오늘날은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의 제한, 즉 이익 형량 등에 의해서 이렇게 자, 우리가 취소 철회가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수익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 철회하면 침익적 효과, 부담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제한됩니다. 또 이익형량, 또 신뢰보호 원칙, 이익형량 등에 의해서 취소 철회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한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자, 이어서 간단히 보죠. 3번 문항,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부진정 일부 취소성 저 긍정돼야 한대요. 부관 중에서 부담은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죠. 그 나머지 이 부관은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속성이 강해서 독립된 행정성이 부정되죠. 그래서 부담은 부담부 행정에서 부담은 그 부담 일부만 딱 띄어서 독립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진정 일부 취소성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그 나머지 부관은 종속성이 강해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때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갖다가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데 부관 일부에만 하자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부담 이외에 부관부 행정에서 이때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그 대상으로 돼 판결 과정에서 그 일부, 부관만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진정 일부 취소성의 긍정설이에요. 이게 다우설이고,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학설대로 있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틀렸어요. 이 부담은 맞는데, 그죠? 부담은 맞는데,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성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관 있죠? 나머지 부관에서 부진정 일부 취소성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하죠? 부진정 일부 취소성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의 부정설에 의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이 판례의 부정설에 의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취소가 가능하다? 틀렸죠? 예. 예.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자, 4번 문항.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부당이득이 된다.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부담을 이행했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에 의해서
이때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2016년 서울시 지문이죠. 이것이 지금도 2019년, 18년, 19년도 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정답이 1번이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112번이죠. 100페이지 14번입니다. 사활형 문제인데 2017년도 국가직공 문제예요. 자, 보시면 그 행정기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설명 보시면 고속도로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두 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협약에 따라 한다 하죠. 예.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자, 우리 갑이 이제 부담하도록 돼요.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두구역에는 관리청이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자, 4번만 한번 봐볼까요? 자,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접두구역에서는 관리청이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두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법이 개정됐더라도 역시나 부관으로 붙여있는 부담에 의해서 유효한 그 부담 빚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틀린 거예요. 예, 그 협약이 우리 부담으로 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이렇게 바로 부담에 의해서 부과된 협약이죠. 그러니까 이 협약이 비록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 근거 규정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협약은 부담에 의해서 부과된 협약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효력이 소멸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자, 1번 문항 가볍게 볼까요? 협약에 따라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그죠? 이 부담 꼭 부관으로서의 부담, 협약에 의해서도 이렇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봤죠. 판례에서도 봤고요. 자, 2번. 갑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청은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관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죠. 협약에 의해서도 이렇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량행위에 대해서 또 일정한 이렇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가는 기속행위잖아요. 허가는 기속행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고, 허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니까 부관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다든지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 이런 것은 가능하죠. 이런 것을 같이 참조해서 보시고요.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부관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문항.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교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네, 자, 판례가 있습니다. 자, 113번, 자, 101쪽에 15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무연부담이 붙은 행정행위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담을 부과시켰습니다. 이때 부담을 부과한 이후에 이 부담이 법률이 뭐 이렇게 개정에 의해서 부담의 이제 근거가 없어진다든지 바로 삭제된다든지 하더라도 이미 구법에서 행해진 이 부담에 의해서 부과된 이게 부담은 자, 이때 또 그 부담의 이행행위로 실행행위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판례 지문이 많이 나왔었죠. 맞고요. 1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자, 기한인데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때 허가 기간의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그 후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만료하고 나서요. 그 후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허가에 그 기한이 부과되어 있죠. 즉 유효 기간이 이렇게 기한으로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부과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효 기간 내에 허가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유효 기간 내에 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요. 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난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허가 신청,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새로운 허가 신청을 보니까 다시 허가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고 전 허가와 현재 허가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정으로 봐요. 그래서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허가의 유효 기간 내에 그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허가의 효력이 이렇게 지속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틀렸고 2번 문항. 부과는 주된 행정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부담이 사후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부담이 사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한대요. 이거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긍정된다. 제한적 긍정설이 현재 다우설 판례입니다. 자, 우리 제한적 긍정설이 다우설 판례인데 우리 다우설은 첫 번째 이렇게 들고 있죠.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상대방이 동의죠.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죠? 부담 유보. 우리 부담 유보 배우셨죠? 자, 다우설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다우설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우리 판례는 이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뭐를 듭니까? 사정 변경. 우리 판례는 이렇게 그죠? 세 가지에다 사정 변경까지 해서 총 네 가지. 그죠? 1, 2, 3, 4.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에 의한 사후 부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것도 앞에서 계속 반복 들은 거죠. 이거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어서 마지막 번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 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의 거부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 기간, 이거 기한이죠. 기한입니다. 기한은 그 자체로서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때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그죠? 기한부 행정이 전부를 전체를 취소승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요거까지는 맞아요. 될 수 없다. 이거 맞는데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의 거부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연장 신청의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 틀렸고. 자, 여기서 이제 113번 봤고요. 114번 봐볼까요? 자,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3번 문항 봐보세요. 3번 문항. 자,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자,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죠. 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여러분들 이 사용수익 허가는 뭡니까? 이거 법적 성질이 이 특허예요. 특허임을 알아두셔야죠.
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이름은 허가이지만 강학상 성질은 특허입니다. 재량행위죠.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유효기간이네. 기한이네. 그죠? 기한이죠. 이 기한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이익 부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틀렸죠? 부담만 그렇죠? 응용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부관 중에서 부담만 그 독립된 행정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이 기한 등은 안 되죠. 그래서 부관부 행정이 그 전부를 취소성의 대상으로 하고 취소 판결도 그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전부 전체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이거 틀렸고. 자, 1번 문항 빠르게 보겠습니다.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맞네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한다. 맞습니다. 소송 요건은 길했죠. 예, 부관부 행정이 전부가 이렇게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 소송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 전체를 소송이 대상으로 한다. 대상 적격성, 처분성. 이것은 소송 요건 관계되니까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소송 판결, 각하 판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송 요건을 겨는 거. 요건 심리죠. 요건 심리는 소송 요건에 관한 심리예요. 그럼 요건 심리에서 그 중에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각하 판결을 하죠. 두 번째.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이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동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맞네요. 자,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이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동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바로 앞에 나온 질문하고 이제 약간 변형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어서 4번 문항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 증여한 경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내용 판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 서울시 공문제를 봐봤어요. 이것이 이제 다시 계속 그냥 한 지문을 갖다가 2019년도에도 하나씩 둘씩 빼서 쓴다든지 약간 변형해서 냅니다. 자,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죠. 115번. 자, 102페이지 17번. 102페이지 1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이 부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이제 2번이 정답인데요. 옳은 것인데 2번 볼까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 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네, 반복되고 있죠. 대사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이죠. 이 기한으로서 기간에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 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 이 뭐라고요? 특허입니다.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죠?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가, 그죠? 전부가 어때요? 자, 이때 위법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효인 부관이 있죠. 이 무효인 부관,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은 취소하기 는 무효인 부관이 돼요. 똑같은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이 무효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이 주된 행정이 본체인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 배웠어요. 이때 현재 더 접하려면 이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이 내용의 본질 요소 또는 중요 요소일 때는 이 무인부관이 주된 행정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무인부관에서 주된 행정위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주된 행정위도 무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무인부관이 주된 행정위에 대해서 본질 요소, 중요 요소가 아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부관만 무효가 되고 주된 행정위는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공유재산관리청이 기부취납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요, 이 중요 요소, 본질 요소가 되기 때문에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7번의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봐두시고요. 그 나머지 이제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이 부담은 주된 행정이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성립 당시에 이때 부관으로서 부담을 부과시키면 주된 행정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완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담부 행정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그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리죠. 이게 조건부 행정이, 이건 조건부 행정이죠. 예, 이 조건부 행정이 있어요. 맞는 지문이고 부담에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학설이 다수기에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틀렸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렸듯이 수정부담은 오늘날 그 부관성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틀렸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다수의 견해는 수정부담의 부관성을 부정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 행정이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틀렸죠. 재량행위에서는 법률이 근거, 법적 근거 없이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없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그죠? 법률 보존적 부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틀렸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좀 봐보세요. 꼭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전형적인 문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약간씩 수정해서 나옵니다. 자, 116번 보도록 하죠.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02번을 보도록 하죠. 행정이 표시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것도 많이 봤던 건데,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우편은 도달이 추정 안 돼요. 무슨 우편?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도달이 추정됩니다. 되고 주의하실 것은 내용 증명이라든지 등기 우편은 도달이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도 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문항 보시면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기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이 나와있죠? 맞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4번 문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동의도 안 받았는데 뭐 또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기가 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써가지고 여기 보내주세요 해야 그래서 송달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쓰지도 않는, 뭐 이미 여러 개 있는데, 쓰지도 않는 그런 그 이메일 주소에다 보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교보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맞아요. 법조문.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보함으로 쓴다. 제가 이제 행정 절차 볼 때 다시 법조문 정리할 겁니다. 자, 116번 보셨습니다. 이어서,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이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틀렸죠? 이런 건 뭐 아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 그죠? 주는 겁니다. 참 전에 봤던 건,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지문, 맞는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틀린 지문 냈습니다. 이건 주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큰일 나죠. 이런 거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그 평범한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에서 보면 뭐 비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발전을 기억했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쓰여집니다. 성인군자는 뭐 이렇게 몇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진보합니다. 자, 1번 틀렸죠? 이거 계속 나오고.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줌으로써 충분하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달주의예요. 이 도달주의죠. 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도달주의예요. 맞고. 두 번째, 교보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보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뭐 다 맞는 지문 잘 나와요, 이거. 이거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행정절차법 때 다시 할 거예요. 보충문 특강 할 때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판례는 내용증명의편이나 등기의편과는 달리 보통의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좋아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서울시민제가 좋은 문제 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올해 5년 60년에 다 나왔던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18번 105쪽의 공 1번입니다.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15년도 서울시 실급 문제입니다. 자, 4번 문항인데, 이게 좀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이 4번인데요.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병합된 경우. 우리 그 취소송에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죠. 예, 요거 이제 관련 병합 등거입니다. 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예.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그 행정소송법이 이례적인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취소송의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병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판결에 의해서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청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한 경우 이때 취소는 취소 판결이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때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1심에서 1심 우리 행정법원에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병합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보세요. 1심에서 이때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위법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서 무효화시키죠. 판결 나면 취소 판결 나면 일단 그 과세처분이 무효화됩니다. 그러면 이때 부당이득 성립하니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판결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취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행정청이 억울하다고 해서 항고송, 우리 항소해요. 제2심에 항소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취소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부당이득, 반환청을 인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관련 청구의 청구 병합의 취지에 따르면, 일단 1심에서 취소송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 청구한 경우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뭐 행정청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이건 좀 억울하다 하면 항소를 제기하면 이때 이 관련 청구의 병합까지 합쳐서 같이 2심을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 청구의 병합 제도의 취지상 이때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꼭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무효화 되잖아요. 그럼 공포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니까 바로 인용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참고해서 보시고, 1번 문항 뭐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이 도달은 객관적으로,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죠. 객관적으로 통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이 있다고 이렇게 도달이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문항.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중요합니다. 유효성을 추정해 주는 거지. 유효성을 추정해 주는 것이지 적법성을 추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적법성을 갖다가 추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하고. 세 번째 질문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당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법원은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우리 민사법원은 행정청이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그 위법성과, 우리 민사법원은 행정행위 위법성과 행정행위 무효성 여부는 재판이 선결 문제로 판단할 수 있죠. 다만 왜요? 여기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공정력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의 유효성 의무만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행정법원의 전속관화돼요. 그래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의무를 갖다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의무를 행정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서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119번을 보도록 하죠.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19페이지 이제 02번인데, 선결 문제 나오죠? 우리 선결 문제, 우리 공식을 다시 한번, 앞에서도 나왔지만, 옳지 않은 거 3번 답인데, 우리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요거는 내용 중요하니까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선결 문제, 공정력과 이렇게 선결 문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당구점 표시입니다. 공정력과 선결 문제 또는 여러분들 여기 이 공정력과 선결 문제 또는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이 선결 문제는 구성 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시험 지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위법성 있죠. 위법성 있고 그 다음에 유효성 유무가 있죠. 유효성 유무가 유효성 유무가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또 무효인 행정행위가 위법성이죠. 위법성 또는 무효성 유무가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자, 이때 공정력은 어디에만 미치죠? 공정력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있어 그 유효성 유무와 관계돼서 이 공정력이 이렇게 인정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공정력이 인정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되죠. 이거 인정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돼. 이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유무는 이 공정력이 미치는데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유무가 자, 우리 재판이 선결문제로서 민사법원에서 문제될 때, 형사법원에서 문제될 때,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문제됐을 때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것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유무가 재판이 선결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법원이 판단을 받아서 재판해야 돼요. 자기들이 못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때요? 요 나머지는 어떨까요? 요 나머지는 요 위법성이죠. 요 위법성, 무효성. 이 세 가지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따 돼요. 자, 이거 보죠. 민사법원도 재판이 선결 문제로 판단할 수 있고, 형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고, 행정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요걸 해놓으셔야만이 돼요.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여기 4번 문항이죠. 옳지 않은 것.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그죠? 국가배상 청구소송,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는 판례가 뭐로 봐요? 그렇죠. 사건으로 보죠. 그래서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틀렸죠. 이 공식에 있다는 거지. 자, 이건 쉬운 거예요. 선결 문제. 쉬운 거니까 꼭 맞춰주세요.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로 되거든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1번 문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자, 당연무효 여부, 무효성 여부가 재판이 선결 문제였을 때 우리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행정법원이든 자 모두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어요. 자,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 이번에 뭐예요? 취소죠.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자, 정도에 불과할 때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서 우리 취소소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이게 뭐야? 이게 공정력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공정력이니까 과세관청 스스로가 이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든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심판을 통해서 취소 재결,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게 유효하다고 추정이잖아요. 유효성이 추정되니까 이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 누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디예요? 우리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에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을 인정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 판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왜? 취소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직권 취소라든지 쟁송 취소에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민사법원이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어요. 맞죠? 맞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문항.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 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뭐예요? 당연무효가 아니면 이 취소지 뭐예요? 맞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형사법원은 선결 문제로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우리 형사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있어요?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알아두시면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연습하시고요. 이번에는 자 120번을 보도록 하죠. 120번. 정답이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인데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이거 맞죠? 맞습니다.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완전히 틀린 지문이네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 국가배상 판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인용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든 무효인 행정이든 그 유효성 유무를 갖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무효인 행정행위도 그 불법성, 그 위법성 인정되면 이때 바로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배상은 누가 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민사법원일 수 있죠. 자, 민사법원이 우리 이때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이때 이것이 위법한 행정집행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든 무효인 행정이든 무관하게 이때 국가배상소송 행정상 손해배상에서는 그 처분이 불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보시면 이때 그 행정처분이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이거 풀는 거예요. 이거 없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배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력은 여기에 쉽게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든 무효인 행정이든 위법하기만 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위법성, 불법행위성이 인정되면 바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행정처분이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공정력과 성립 문제에서 똑같이 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위법. 요거 한 게 민사법원에서죠. 국가배상 청구성에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성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든 무효인 행정이든 위법하기만 하면 꼭 취소 판결 받아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무효가 될 필요는 없죠. 위법하기만 하면 이렇게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국가배상 청구 인용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린 거예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봐볼까요? 2번 문항. 조세의 과오납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뭐죠 이거?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 경우 이거죠.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재판이 선결 문제로서 그 유효성 의문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이게 응용 문제 아주 오죠? 이거 나오죠? 이거 계속 해놓으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거.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여러분들, 부정행위지, 이거 부정행위. 어감이 강하잖아요. 이거 취소의 무효예요. 이거 여러분 취소이면 아시잖아요. 취소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에서 응시 합격하여 이 교부받은 운전면허 이거 뭐예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예요. 그죠? 이거 허가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으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 우리 이 사례에서 우리 경찰에서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발각됐죠. 발각돼가지고 이거 갖다가 경찰에서 일단 직권 취소를 해야죠. 운전면허에 대한 직권 취소를 안 했어요. 직권 취소를 하지 않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이때 이제 그죠? 우리 검사님한테 공소 제기를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운전면허가 이게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운전면허죠. 갖고 얘가 지금 얘를 갖다 처벌을 하겠다고 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인데 공정적 인정되죠. 직권 취소하지 않고요. 그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권자예요. 직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걸 뭐 처벌하겠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님도 이걸 간과하고 우리 형사법원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공수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그죠? 무슨 법원? 형사법원에서. 형사법원에 갔더니 우리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그 유효성 의무를 재판의 선별 문제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맞죠? 형사법원이 형사성에서 이 사람 무면허로 처벌해 주십시오.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구 기각 판결 나죠. 왜? 유효한 행위예요. 피고인의 문제는 무면허가 되지 않는다 해서 안전히, 그죠? 행정법을 경찰도 해야 돼요. 그죠? 예. 이거 2번, 3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4번 문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무효 여부죠. 어디에 해당돼요? 무효행정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 어느 부분 다 판단할 수 있지.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이거 쉬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이번 시간까지 120분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 좀 이렇게 좀 길었는데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